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2006년 1월 22일 날 세계 주요 언론에 이 사진이 다 나갔습니다. 왜? 500주년 500주년 기념식이니까 대단한 거죠. 500주년이라면. 뭐가 500주년이요? 바티칸의 스위스 근위병.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용병이죠. 500주년. 그런데 더 대단한 데이터는 이겁니다. 바티칸은 지금도 스위스 근위병만 채용을 합니다. 왜? 500년 역사를 보면은 바티칸이 위기가 많았어요. 유럽이 왕권하고도 막 충돌이 있었고 대규모 전쟁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근위병들은 다 도망가. 그런데 스위스는 도망간 사람이 500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즉 자기 나라도 아닌 프란소니, 바티칸이니 이런 데 가서 남의 나라지. 남의 나라지만 야,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이야. 유사시에는 우리 생명을 바쳐야지. 이게 스위스인의 충직 정신이고 이렇게 윌리엄 텔의 전설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스위스 역사의 슬픔을 반영합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됐죠. 미국, 일본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이게 2005년 기준 IMF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요게 한 달 전에 발표된 세계 경제 포럼 스위스가 지금 국가 경쟁력 1위에 올랐었습니다. 자원 없어요. 농토도 없고 국민의 정신, 자기 직장에 대한 충직 정신. 자, 1번 봅시다. 잘 보입니까? 이게 다 미국 해병들이죠. 하얀 옷 입은 게. 미조리 함상. 항복 조인이죠. 일본을 못 믿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항복 조인조차 자기 나라에서 봤는데, 얼마나 일본을 못 믿었는지, 그 미조리 함상에 500대의 전투 폭격기가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항복 조인을 받았습니다. 못 믿었는지, 아니면 아주 일본을 이 기회에 그냥 싹 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는지. 이때 일본의 장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자꾸 터져. 1972년 2월 20일 1942년에 이렇게 싱싱하게 일본 군에 들어갔던 요코이라는 군인이 고함섬에서 일본을 항복했다. 그러나 나는 항복 안 한다. 나는 일본 군인이다. 일본 군인은 살아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일본서 가서 아이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환영이라고 안 간다 이거야.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결국 꼭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이 모셔온 날짜가 72년 2월 20일. 그리고 이게 일본의 삿발을 디디면서 여기 빨간 것으로다가 제가 써놨죠. 수치스럽게도 살아 들어왔습니다. 군인이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으면
살아 돌아오는 건 이거 수치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일본에 이제 70년대 영웅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런 포럼 혹은 기업체 연수에서 이 양반을 모십니다. 모시면 항상 하는 소리가 살아 돌아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일본의 직장에서 유행어가 있죠. 직장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며칠간. 그러면 출장 갔다가 이제 회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문 확딱 열으면서 수치스럽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게 일본의 70년대. 또 있어요. 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필리핀의 루방,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루방 섬에서 일본이 항복했다 하는 건 뭐 전단도 뿌리가 있으니까 다 알지. 나 안 간다. 나는 여기서 계속 일본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옛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일본을 지킨다면 군인으로서 누구 명령에 복종하느냐? 나는 내 직속상관 명령에 복종한다. 내 직속상관이 누군가? 보니까 이 74년에 아직 살아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의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일본에 돌아와 보니까 이거 일본 엉터리거든. 옛날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나라에 못 살아. 브라질로 갔어요. 이 사람은 책도 썼습니다. 이런 것이 바보스럽죠. 이 요코이나 오노다. 이건 완전히 바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류학의 이 발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존 정글 속이나 저 스마트라 정글 속에 가서 그 토인들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걸 야만 문화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야만 문화라고. 그러나 지금은 인류학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야만이다 하는 건 기준의 차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문화다.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요코이나 오노다의 충직을 바보스럽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인간은 이성만 가졌나요? 프리드리히 니체에 의하면 인간 마음속의 주인, 마음속 안방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랍니다. 이 양반들 감성 세계에서는 이런 바보스러운 충직이 가장 고결한 가치관이었고, 이런 바보스러울 정도의 충직 문화가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서 직장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세계 제2의 강국이 된 건 당연하죠. 자, 보세요. 이것도 2005년 기준 IMF 데이터인데 일본은 확실한 2등입니다. 3등이 독일인데 독일이 일본을 넘본다는 게 불가능할 만큼 거의 하프 스코어로. 이런 일본이 지금 1등인 미국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은 1등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러면 한국 볼까요? 우리의 한국 사육신. 요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사육신도 바보스럽죠. 야, 13살 먹은 단종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으냐? 아니면 능수능란한 세조가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으냐?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왕이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길을 택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는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직이라는 건 이성이 아니고 이건 또 하나의 다른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도 사육신은 이 궁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육신이 될 기회가 있었죠. 이런 충직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궁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육신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과거에도 장원급제하고 뭐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자기 일생을 버리고 귀머거리인 척, 소경인 척 그러면서 여기저기 장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때도 아니게 방송 통곡을 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일생을 단종 추모 바쳤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국민 정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수록했습니다. 생육신 이 훌륭한 분들 사당을 건립하자. 이게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이 유림들이 건의해서 결국 숙종의 사회까지 받아서 이 함안에 이 생육신 사당이 건립됐고 국가에서 제사를 안 지내주니까 민간 주도로 이거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으로 그 역사에 빛나는 나라죠. 의병이 역시 민간 주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간 주도에 충절이 빛나고 역시 이 충절이 가족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헌신 문화로 전환되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그 서독을 간 간호원들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출발점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외환은 필요한데 큰일 났거든. 서독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서독에서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까 꿔주긴 꿔줘야겠는데 이거 이 녀석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 그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간호원하고 광부를 보내라. 그때 서독이 이제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이 금료가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북 돈 금융 동결 하는 거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놈들 거 다 동결하면은 이게 한국에 꿔준 돈이 되겠다. 이게 서독 정부의 치밀한 독일적인 치밀한 계산이었는데 웬걸 이게 빗나가 입금을 시켰는데 그 이튿날 80% 이상이 광부 것도 그렇고 간호원 것도 그렇고 빠져나가 보니까 한국으로 송금이야. 그래서 아주 당황했죠. 큰일 났다. 그러나 서독은 깨끗하게 그 돈을 다 상환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호원들 송금은 자기네들은 근근히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다 한국에 보냈는데 이게 오빠 그 당시 한국 문화는 남자를 공부시켜야 할 가정이 핀다. 그래서 오빠 동생들 학비 이 학비를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주역이 돼가지고 세계 10위권 경제가 된 거고 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니까 서독에서 꼬운 돈 그까지고 갚는 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서독 정부의 이 부끄러운 착각을 일으킨 만큼 한국의 이런 유교적 충직 문화가 있었죠. 저는요,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걸 이 산업 전사 국립묘지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 라면이라는 이 식품,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 쌀밥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이어준 아주 훌륭한 식품이죠. 라면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하고 말하는데, 왜? 저는 라면만 30여 년을 연구를 했어요. 아마 라면에 대해서는 아마 경영학자 중에서는 제일 잘 알 테고, 어느 라면 회사의 회장님께서, 이건 제가, 삼성중앙연구소를 하셨던 손욱 원장님이 저를 만나시더니 그래요. 어느 회장님 말씀에, 아이고, 우리 회사, 나는 회장 창업자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하는 교수가 하나 있다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 70년대, 지금은 라면이 뭐 완전히 건강식품이 됐어요. 그런데 70년대 초반은 그렇지가 못했죠. 라면 수프 속에 이 팍, 아니 뭐 이런 거에 야채, 건조한 야채가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게 야채 벌레 알이 들어있다가 이놈이 유통과정에서 부화해. 그냥 막 겨다니는 거지, 라면 봉지 속에서. 그거 난리죠, 그러면. 그래서 뭐 그냥 기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회사 직원이 오면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뭐 카메라 눌러가지고 뭐 신문에도 내고 뭐 돈도 듣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그래 이제 회사 전에 야, 내가 라면에서 이거 벌레 나왔다, 와서 좀 봐라.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갔죠. 어디 벌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에 벌레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벌레요? 라면 부스러기네 하면서 입에 탁 털어놓고 굴떡 생겨버렸어요. 이런, 말하자면 애사심이고 자기 직장에 대한 충직이죠. 거기 왔던 기자들조차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슬슬슬슬 도망가버려. 부끄러우니까. 이 회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 72%입니다. 그때 28% 정도밖에 안 됐어요. 72%. 그뿐입니까? 라면의 종주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기름에 튀긴 국수를 개발했고, 이것을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일본식 라면으로 발전시켰고, 한국은 제3세대로서 일본에서 기술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김치가 수입됩니다. 그러나 중국 라면 하나라도 봤습니까? 눈을 씻고도 못 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고급 제품이 다 수입이 되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유학생들,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들, 한국이 수입 개방만 되면 일본 라면이 한국 시장 휩쓸을 것이다. 지금 개방은 완벽하게 됐습니다만 일본 라면 구경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라면의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세계 당당한 1등 올려놨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못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못 들어오고, 오히려 거꾸로 한국 라면이 일본에서도 뭐 연간 30%로 성장하고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라면보다 60% 비싸게 받고 있고, 미국에도 지금 LA에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벌써 70년대부터 싹이 보인 거지. 이런 충직정신. 여기서 토인비로 들어갑시다. 토인비는 역사 속에서 흥망의 법칙. 사실 오늘 김일섭 대표님하고 복잡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학문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다 복잡계입니다. 야, 이 방대한 역사 속에 막 그냥 흥망이 유수한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에도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나, 이거 복잡하지 굉장히. 그러나 토인비가
일생 그 방대한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세 개의 개념 가지고 흥망을 정리합니다. 하나가 세월 속을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도전이라고 했죠.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자만이 계속 살아남는다. 그래, 응전 개념이 나왔고. 그럼 누가 도전을 인식하고 응전에 성공하느냐? 창조적 소수다. 구성은 모두가 아니고 그 구성 속에는 창조적, 이 세 개념, 세 개의 개념. 그래서 세 개의 개념을 가지고 흥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토인비 용어는 창조적 소수입니다. 창조적 소수인데 창조적 소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희생적 소수 아니냐. 서독에 간 간호원들은 창조적 소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자기네들 그 고생 말리 타행해서 그 젊은 시절 자기 젊음이 다 날아가는 거지. 하면서 받는 봉급의 80%를 자기 오빠, 남동생들 등록금으로 바쳤다. 이건 완전히 희생적 소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회사가 제품에, 식품에서 벌레가 나와서 위기에 처할 것을 그냥 벌레를 입에 털어 넣음으로써 그 위기를 무마한. 이것도 뭐 창조적 소수라고 보기보다는 희생적 소수. 그 벌레에 만약 박테리아라도 붙었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1970년대는 이런 사람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뭐라고 좀 했습니다. 이런 사람 말이야. 지금이라도 찾아가지고 좀 보상하라 말이지. 찾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보상도 생각 안 해. 축제가. 서독한 간호원도 보상 생각 안 했습니다. 자연 철학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겠죠. 그게 뭐 고기가 됐든 식물성이 됐든 모두가 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 소고기는 태양에서 안 왔지 않냐? 소고기는 풀을 뜯어 먹었잖아요. 그 풀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눈을 따지면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석유, 석탄도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고 탄소 동화작용한 것이 3억 년 동안 땅속에서 탄소만 남은 거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지구상에서는 태양 에너지. 그럼 태양 에너지는 뭐냐? 할 때 E equal mc 스퀘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으로 핵 융합하면서 거기서 질량 결손이 생겨요. 그 질량 결손만큼이 광속도의 제곱을 곱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이 갈리겠지. 유신론은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무신론은 그런 게 어딨어. 137억 년 동안 어떻게 진화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지. 무신론이 맞느냐, 유신론이 맞느냐.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해져도 영원히 모릅니다. 그것도 복잡됩니다.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모르지만 이건 뭐 분명하게 지금 존재하는 사실이니까. E equal mc 자성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때 그 에너지로 전환되는 질량의 퍼센티지가 0.6%입니다. 상당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요 사실을 저는 프린시피얼 매니지먼트에서부터 이제 책에 리뷰를 시켰고, 요 0.6%라는 희생적 소수.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0.6%인데,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과연 몇 %냐. 그러니까 1000명 속에 6명이라는 얘기죠.
과연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21세기 평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작년에 2005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20대 남자를 상대로 해서 나라에 전쟁이 나면 당신 나가 싸우겠느냐 할 때 96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았어요. 이게 작년에 63.9%로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금년에 2006년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라는 데서 같은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10.2% 나왔습니다. 10.2%. 한국청소년개발원. 금년. 국가에 대한 충직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직장에 대한 충직은 어떠냐. 산업 스파이 하면 옛날에는요, 외국 기업이 와서, 외국의 경쟁 기업이 와서 기술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산업 스파이의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자기 회사에, 이게 2005년도에 29건으로 이게 이제 확인된 것만입니다. 피해액이 35조 원입니다. 이게 금년 1월 17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난 보도입니다. 이야, 자기 직장 망하는 건 이건 돈 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충직은 사라졌느냐? 천만에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로컬라이즈가 됐죠. 충직이. 1999년에 대우그룹 해체했죠. 대우그룹 내에는 건설이 있습니다. 1999년 당시로서 우리나라 그룹 경영이, 그러니까 IMF 이전에 우리나라 그룹 경영 체제에서 건설 회사는 그룹 내 계열공사가 거의 반이었어요. 그룹 내 관련 계열공사가. 그래서 이제 대우그룹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대우건설은 이제 끝났다. 모두가 다 끝났다. 그리고 그룹이 해체됐는데 대우건설도 이제 곧 없어질 거 분명한데 누가 신규 수주를 주겠어? 누가? 그래서 저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죠. 뭐 나무랄 수도 없지. 회사 떠나는 사람. 그런데 이 건설 현장이라는 데가 깡패 기질이 좀 있답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데가. 근데 깡패들이 또 존재도 있대요. 이 충직이 강하대. 깡패적인 사회가. 건설 현장은 뭐 불도저라고도 하고 뭐 그냥 게다가 그 주먹도 쓰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설 회사에 이 충직 그룹이 있어. 야, 너들 다 떠나? 갈 타면 가. 나는 회사 지킬래. 그 아까 일본의 욕구에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은 거지. 그러면서 야, 우리 충직그룹 모여. 얘들이 회사 나는 안 떠난다. 회사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건설이라는 게 이게 파이프라인이 길잖아요. 전에 받아놓은 수주가 있잖아 이미. 환급금까지 받아놓은. 이것을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야, 대우건설 일 잘하는데. 이거 봐. 저렇게 채권단에 넘어갔는데도 이걸 봐. 그리고 수원에다가 이미 가지고 있던 연구소를 채권단하고 딜을 합니다. 우리 살아납니다. 살아남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서 결사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미 수주 받아놓은 공사 다 여론 물어보시오. 대우건설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있는 건설연구소. 그때 IMF 이후에 모든 연구 조직은 다 축소 위주였어요. 이 연구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우리 한국 최고의 건설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절대로 지원 끊지 말아주시오. 그러면 우리 살아나서 당신네들 빚 다 갚겠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대우 시공 현재 과거 받아놓은 거 시공하는 게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아주 하자 없이 마무리가 되니까 연구소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 주상복합 구조 기술. 이게 대우가 제일 먼저 주도했거든. 그리고 위층에서 어린애가 뛰어도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 안 되는 특수 콘크리트 개발. 그러면서 금년도에 건설교통부가 종합 시공능력 평가하라는 걸 했죠. 3가지 기준입니다. 시공 능력하고 기술 능력하고 자금 능력이 들어가요, 여기. 자금 능력. 자금 능력은 사실은 삼성이 로비를 해서 껴는 겁니다. 삼성이 자금 능력을 집어넣으면 1등이거든. 그래서 IMF 이후에 그냥 삼성은 그냥 믿을 수 있는 회사는 삼성뿐 아니냐 해가지고 자동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러나 충직 정신한테는 삼성도 지더라 이거지. 금년 2006년 대우가 1등입니다. 이 시공능력 평가 돈으로 하는 데서 삼성을 2위로 몰아내고 이렇게 지금 비록 전국적으로는 쇠퇴하고 있지만 이 특수 환경에 의해서 로컬라이즈 된 충직은 이렇게도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일본, 한국처럼 이 충직 문화가 역사 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역사의 발전은 우연이냐? 절대 우연은 아니다. 거기에 충직 문화라는 게 하나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충직은 이성을 초월한 정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외치고 싶은 게, 그러면 충직을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건 투자와 노력의 산물이다 얘기죠. 이것도. 여기 맨 밑에 줄에 보면 영산대학이 나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이 주기적으로 책을 냅니다. 10년 주기로. 그래서 이제 다음 10년 주기 책을 이제 서서히 준비를 시작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강의를 안 합니다. 강의를 이제 사양을 하는데, 왜냐면 하루 24시간은 나한테 똑같으니까. 근데 영산대학이라고 듣지도 못한 대학에서 전화가 와서 강의 좀 해달래. 그런데 대학은 이건 또 이렇게 듣지도 못한 대학은 좀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인간의 행정이죠. 그래서 영산대학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랬더니 우선 어떻게 갑니까? 그랬지.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오시면 울산에서 우리가 나가서 그 피켓을 들고 윤 교수님을 픽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뭐 거의 4, 50분을 간대. 그러니까 누가 내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이 많다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강의를 듣는데, 어떻게 윤 교수님 강의를 좀 불러달라 하고 거기서 요청이 왔다 이거야. 듣고 보니까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 간다. 가서 한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실 맨 앞자리에 영산대학 총장이 와 계셔. 총장이. 부국. 성함이 부자에 부씨에 부씨. 부국.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이 양반, 밤강의니까 밤에 뭐 9시가 넘어서 강의 끝나니까 이제 부산 쪽으로 나와서 이제 자는데, 그 총장이 자기 차로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 찹석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 양반 역시 한국 큰일 났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이 지방대학이 사실 재정이 별로 아니에요. 논어 가르치는 교수로 17명을 채용했대. 영산대학 부국 총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투자, 도덕성 투자. 충직은 도덕성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의 이제 현실서를 보면은 그냥 교육 연수도 열심히 하는데 보면 가서 그 커리큘럼 보면 대부분이 무슨 전략이다, 기법이다, 극기 훈련이다. 충직은 극기 훈련하고도 또 달라. 그 다음에 더 한심스러운 게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 저는 이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 이 말에 대한 반성이 이제 곧 온다고 봅니다. 나 2,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열의가 있어서 거기서 창조성을 발휘할 거면 무슨 생산성을 발휘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1등 기업이 돼? 어림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서양 같은 데는 뭐 평생 직장 없는 줄 알지만 거기서도 최우량 기업,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가보면요. 평생 직장이고 총직문화 가진 회사입니다. 가진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성과급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가치관이 지금은 맨 돈이니까 성과급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 내에는 창조적 소수도 있고 희생적 소수도 있어. 그래서 특수한 인간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만큼 많이 줘야 한다. 많이 주면요, 그 사람은 그 많이 받는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걸려서 오래 못 있어요. 다른 데로 가야 돼. 결국 뛰어난 인물이건 좀 생산성이 뒤떨어진 인물이건 옛날 70년대 같이 똑같이 대우해줘. 그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뛰어난 인물한테 명예라든지 정신적 가치 이런 걸로 보상을 해줘가지고 야, 너는 너야말로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인물이야. 이러한 자부심과 어떤 도덕적 책임감 이런 걸 줘야지. 돈이야 돈. 웃기는 거죠. 저는 지금은 대학도 이제 자꾸 이제 성과급으로 나가는데 제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성과급 없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밖에 안 하는 교수가 있거든. 뭐 노래도 일생 못 불러봤어. 공부만 하는 교수가 성과급이 없는데도 있고 국제학회에 나가서는 그 사람이 한국 체면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성과급이 이게 과연 현명한 대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과급을 업종의 특수성에 맞게 잘 이걸 조정을 해야지 하고 평생 직장을 만든다는 건 절대 필수적이고 이래야 충직문화도 살아나요. 평생 직장이 아닌데 왜 충직을 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 올라가지고 이 감격스러워서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광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사하시면서 테이블마다 오늘 서로 토의하시고 좀 이따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